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 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수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수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관절염과 기침 감기가 싹 사라집니다. 예로부터 꿀물로 기침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제가 지금 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꿀벌의 효소에 의해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거예요. 또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이름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뭐 등등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잡화꿀이라고 그래요. 이런 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천연꿀 말고 벌에게 억지로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 있는데, 이거는 또 사양꿀이라고 하죠.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서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천연꿀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해요. 사양꿀이나 꿀 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래요.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는 꿀에는 향균 작용이 있는 이 프로폴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는 이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집중해서 영상 보세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연구진들은 약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반 스푼을 티스푼으로 섞어서 마시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환자의 약 73% 정도가 통증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이 많이 감소돼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을
간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한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이 4분의 1 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나 감소했다고 해요.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해서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굉장히 많이 걸리시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이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온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도 같이 하기도 해요.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이 돼서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줘서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줘서 개선을 시켜줄 수도 있고, 위궤양을 막고 이 경련성 통증도 억제해서 위장의 연동응전도 촉진하고 가스 제거도 같이 배출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이 위약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 실험도 있는데, 그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일 수가 있겠죠. 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우리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중 두 번째는 마늘이 있죠.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꿀과 마늘이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한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은 우리 혈압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 혈액을 맑게 유지해주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꿀은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 우리 몸에 활성산소도 제거해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무예요. 무를 채를 써서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 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걸 드시면 너무 좋은데,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에 우리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도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약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이 되고 치료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알러지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이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 성분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바로 오미자예요.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만성 기침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는데,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또 힘들 수가 있죠.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가 없는 분들, 장기침이 계속 나와서 기침을 많이 하면 가슴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서 이런 마른 기침에도 효과적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5번째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을 채로 잘게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 꿀 생강은 기침에 당연히 좋고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더욱더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 생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시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췌장암의 신호일 수가 있어요. 바로 병원 가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최악의 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든 암을 통틀어 완치율, 5년 내의 생존율 모두 최하위를 차지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소화기관의 일부인 췌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 소화를 돕는 아밀라제와 같은 효소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게서 흔히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종에 따른 췌장 길이와 특성 때문이고, 구조적으로 쉽게 췌장암에 노출된 확률이 높은 민족이라고 해요. 췌장암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 초기 증상이란 게 거의 없어요. 발견되면 이미 한 3기에서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췌장이 우리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소장이나 대장, 12지장, 위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장기와는 달리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종양이 췌장의 또 머리 부분에 위치할 경우 담관을 막아서 명확한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데,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길 경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진단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 전이 속도가 또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고, 치료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암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췌장암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유전자 변이가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술이 잘 되더라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 미세 전이도 잘 되고,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 절제가 가능한 케이스는 20% 이내라고도 하더라고요. 운 좋게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4.3% 정도고, 초기부터 말기까지 췌장암 전체적인 단계에서 5년 생존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암이 커지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되기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한 증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초기 증상 췌장암의 신호를 빨리 분류한다면 비교적 빨리 발견되는 증상이 황달이라고 해요. 빨리 발견되는 이유는 췌장이 머리 쪽에 암이 생기게 되면 쓸개즙이 지나가는 관이 가까이 있어 부위가 점차 커지면서 담관을 막거나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쓸개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생기기도 할 수가 있다는데, 이 증상은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환자도 몸에 이상이 느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기가 쉬워서 암을 빨리 발견할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반대로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 이렇다
이렇다 할 뚜렷한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또한 평소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많아 긴가민가 하다가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 감퇴, 복통, 일반적인 소화기 문제나 피로와 비슷해서 무시되기가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유 없는 소화장애가 지속이 되고 평소 식습관이 자극적이고 불규칙한 습관들이 많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증상들이에요. 췌장은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같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잘게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중요 기관인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를 돕는 효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췌장암이 커지게 되면 췌장 주변에 있는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이로 인해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이 느려지거나 방해를 받아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암이 진행되면 우리 신체에서는 암을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포함한 여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누웠을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암의 성장 방향 때문이에요. 췌장은 깊숙이 위와 척추 사이에 위치해 있고, 췌장에 생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췌장 뒤쪽에 있는 신경이 척추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평소 근육통과는 다르게 깊고 지속적이면서 뒤쪽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당연히 아프진 않을 수는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췌장의 기능과 암의 진행 방식의 관련이 굉장히 큰데, 췌장은 소화효소와 더불어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지만 췌장암이 발생되면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 생산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당뇨가 오래되면 무조건 췌장암으로 발전되거나 췌장암 전 단계가 당뇨일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도 못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치주질환이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치주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는 게 당연히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제시가 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치주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 구강 내 만성적인 염증도 유발하는데, 이 염증은 정신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고 구강 내 박테리아와 독소로 인해서 체내 염증 반응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치주질환은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위장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가 썩은 것이 없고 잇몸이 튼튼해야 전신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평소 구강 관리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이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피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끊어야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이유는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데,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중 약 70여 개가 발암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은 체내에서 흡수돼서 췌장세포에 도달해서 DNA 손상까지 유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고 암세포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 흡연량이나 기간이 많아질수록 위험도는 더 증가한다고 해요. 금연 후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률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니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또한 음주는 아시다시피 간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만성음주로 인한 만성췌장염은 췌장세포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변이나 기능장애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만성췌장염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염증과 손상이 누적되면 암 발생 위험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고탄수화물식,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 고기를 과량 섭취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세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을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비만과 당뇨병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현미밥을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섬유질이 훨씬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소화과정 개선, 장 건강 이렇게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섬유질은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는 현미가 효과적이에요. 또한 이러한 현미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서 혈당 상승을 느리게 만들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는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하고 우리 몸의 당 흡수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란 인슐린이 우리 몸 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정상 기능을 해서 혈당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걸 말하겠죠. 현미밥은 흰 쌀만큼 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꼭꼭 씹어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현미를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아밀라아제는 특히 침 속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번 이상은 씹어야지 현미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게 돼요. 음식물이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췌장에서 더 많은 효화 효소들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류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드셔야 한다면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로 찌거나 삶는 것이 좋고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생활화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녹황색 채소에 포함된 엽록소는 세포 재생과 해독작용을 돕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또 억제시키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췌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 연구에서 녹황색 채소의 정기적인 섭취가 췌장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으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증상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반신불구나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남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조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치료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고 또 후유증의 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뇌졸중은 흔히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이 높은데, 젊은 층 발생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나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먼저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 손상이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도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겠죠. 이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에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이 고혈압은 특정 혈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동맥경화 같은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에 이 단단한 플라크 같은 것도 생겨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 허혈성 뇌졸중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경우는 발생 위험률이 약 17배까지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흡연과 음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하루에 또 피우는 이 흡연량이 더 많을수록 더 발생 위험은 늘어나고, 과음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동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적절히 텀을 좀 길게 두면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증상이 발생된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초기 뇌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경과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죠. 또 동맥 내 혈전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나 증상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조기 치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일어날 시간을 메모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발병 시간에 따라 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동 시간도 없으시다면 무조건 11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반신마비 또는 이 안면마비예요.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친다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색해 보이고 삐뚤어 보이거나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는 그 뇌의 특정 부분의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이 뇌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각각의 신체 부위는 뇌의 이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 공급 중 일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반신마비는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안면마비는 쉽게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신마비는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고 감각도 둔해지다 보니 통증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짚거나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안면마비는 마비가 발생한 쪽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얼굴이 웃으면 일그러져서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마비된 쪽의 입모양이 처지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이 눈꺼풀도 처져서 눈을 완전히 감는 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도 나타나고 몇 초 몇 분 사이에 또 사라지기도 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이 두 번째는 언어장애예요. 뇌는 이 언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뇌의 왼쪽 이 전두엽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브로카 영역과 언어를 이해하고 이 왼쪽 측두엽접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졸중은 주로 이 왼쪽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 이해하기,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모두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발음이 뭉개지면서 어눌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와는 약간 다른 대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고 특정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만 해요. 평소에도 만말알라 가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음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음이 계속 뭉개지거나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검사나 다른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고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뇌졸중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 이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손해가 손상되면서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리의 손해는 신체의 균형과 협응 그리고 자세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동작이나 모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시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걸음에 불편함도 느끼고 또 몸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면 뇌졸중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고 실은 귀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 모를 메니에르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계속 이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초 몇 분 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시야장애와 두통이랑 구토입니다. 이러한 시야장애는 이 후두엽 시각 경로에는 뇌관이 손상되면서 정보 처리나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반맹이나 복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뇌관은 시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각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 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야 결손은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시야가 이쪽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반맹이라는 거는 시야의 이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지는 현상, 또 복시는
눈 근육이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증상이에요. 혹시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잠깐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인 두통과 구토에 주목해주세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의 통증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뇌졸중의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반 두통인 증상이랑 다른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 일부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조직도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압이 증가해서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고통도 같이 동반한다고 해요. 혹시나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나타낸다면 즉시 지주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한 다음에 우선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혹시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몸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구토를 할 경우 입 안에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손으로 구토물을 긁어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언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뇌졸중이 급한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이게 영어로 뭐죠? 패스트죠. 이 급하니까 패스트. 이 패스트 테스트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라고 하면은 FAST. 이 패스트의 F는 face, 얼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쪽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마비 증상이나 이 비대칭성. 그리고 A는 팔, arms. 팔의 운동신경 확인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계속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고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릴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이런 경우도 많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패스트 중에 S, 이 스피치는 말,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의 T, 타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119 또는 병원에 빠른 시간에 내원. 이렇듯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패스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관리나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관리, 금주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고혈압은 뇌졸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경우 뇌혈관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나트륨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반복해 주시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흡연과 음주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뇌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